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총균수의 쉽게 100% 이해하기 10부입니다. 동아시아와 태평양 민족 간의 충돌을 다루는 4부 1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뉴기니 섬에 오래 머무를 무렵 아크마드, 위워르, 사와카리라는 세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중 아크마드는 인도네시아 자바에서 건너온 자바인, 위워르와 사와카리는 뉴기니 원주민이지만 위워르는 고지대에 살던 뉴기니 고지인이었고 사와카리는 뉴기니 북쪽 해안의 저지인이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 모두 선사시대에 아시아 본토로부터 태평양으로 해외 이동을 감행했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각각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위워르 같은 뉴기니 고지인들은 4만 년 전 이전에 이미 아시아로부터 뉴기니에 이주한 사람들의 후손이며, 사와카리는 약 3600년 전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한 사람들의 일부분이었고, 자바인 아크마드는 약 4000년 전 남중국 해안에서 출발하여 자바섬에 도착한 사람들의 후손이었을 겁니다. 자바에 도착했건 뉴기니 섬에 도착했건 남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한 이들의 인구 이동을 오스트로네시아인의 팽창이라고 하며, 이는 지난 6000년 동안 일어난 인구 이동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이동이라고 하죠.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사람들은 유전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남중국과 열대 동남아시아인들과 생김새가 좀 비슷하죠. 언어적 유사성도 큽니다. 언어적 유사성이 큰 것이지 아예 동일하지는 않는데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의 유사한 언어들만 많다는 건 그 일대 여러 섬들이 중국처럼 정치적 문화적으로 통일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반영하죠. 남중국, 대만, 동남아, 오세아니아, 태평양에 걸쳐 있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총 959개의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959개의 언어는 4개의 어파로 나뉩니다. 4개의 어파 중 3개의 어파는 바로 대만의 원주민 언어에서 시작하여 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대만이 그 고향이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은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서 태평양의 이스터 섬까지 아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만에서 시작한 인구 팽창이 오늘날 오스트로네시아 어족 범위까지 퍼졌다는 거죠. 언어학뿐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친연성을 보이는데, 대만의 신석기 시대 문화를 따펑컹 문화라고 합니다. 이 따펑컹 문화가 차례대로 필리핀, 보르네오, 자바, 수마트라, 뉴기니 일대로 팽창했던 것이고, 더 나아가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그리고 태평양 일대로 확장되었죠. 이 같은 팽창 물결은 인도양을 가로질러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 섬에도 퍼집니다. 이 모든 곳들이 오늘날에는 오스트로네시아 어족으로 묶이는 거고요. 대만에서 출발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곳곳에 정착하면서 그냥 정착만 하진 않았겠죠. 농경이란 기술을 가지고 정착을 했고, 그들이 정착한 곳곳에 농경을 도입시켰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 권역에 속하는 뉴기니 섬에서 뉴기니 고지대인들은 남중국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원주민들과는 생김새가 유독 다릅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친구 중 위워르를 비롯하여 뉴기니 고지인들은 피부가 더 검고 머리카락과 얼굴형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하며, 뉴기니 고지인들의 혈액 샘플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오스트로네시아인의 유전적 특성이 없었다고 하죠. 이로 말미암아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분명히 뉴기니 일대에 도착은 했지만 섬의 내륙 고지대까지 완전히 침투하는 데는 실패했고, 그 이전부터 뉴기니 북해안과 주변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로 인해 유전적으로 희석되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기니의 산악지대, 서남부 및 중남부 해안을 포함한 저지대 전부, 북부 내륙 등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언어는 모두 예외 없이 오스트로네시아계의 언어가 아닌 파푸아계의 언어라고 하죠. 오늘날 뉴기니인들은 원래부터 살고 있던 원주민과 침입자였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수천 년 동안 교역 및 결혼을 통해 유전자와 언어를 주고받았고, 파푸아계와 오스트로네시아계가 짬뽕이 된 케이스인 거죠. 그게 뉴기니 내륙 고지대로 갈수록 오스트로네시아계 비율이 더 적을 뿐이고요. 또한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는데, 다른 지역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의 토기는 장식성이 거의 없지만 뉴기니 섬에서 파푸아계와 만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토기의 기하학적 도형 문양을 정교하게 장식하는 라피타 토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라피타 토기를 만든 뉴기니 섬 일대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다시 뉴기니 섬 일대를 나와 더 먼 바다까지 나아갔고, 북쪽의 하와이, 동쪽의 이스터섬, 서남쪽의 뉴질랜드에 정착합니다. 오늘날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는 지역들이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가장 마지막에 정착한 곳이며, 엄밀히 말해선 그냥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아니라 뉴기니 일대에서 출발한 라피타 토기 문화를 만들어냈던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이 오늘날 폴리네시아라고 부르는 곳으로 나아갔고, 이로써 아시아인들의 태평양 탐험이 완료되죠. 17장 내용을 요약하자면, 동아시아 및 태평양 일대 사람들도 지리적 환경에 따라 가축화 및 작물할 만한 야생 동식물이 각기 달랐고, 다른 지역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여건도 달랐습니다. 식량 생산의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을 갖추고 다른 곳으로부터 기술이 확산되기 좋은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같은 이점을 갖지 못한 사람들을 교체했고, 이주민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죠. 다만 바다로 가면 갈수록 문명의 고립도가 심해져 폴리네시아로 이주한 오스트로네시아인들은 동아시아의 야금술 및 문자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결국 유럽인들이 가져온 기술에 전부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다만 유럽인들은 유라시아 대륙에서 넘어와 더 복잡한 균을 만들어내고 있던 태평양의 병원균에는 치명적이었고, 유럽인들이 완전히 정착하지 못했죠. 오늘날 태평양 일대에 많은 유럽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하와이 정도이지
나머지 다른 곳들은 대부분 동아시아 및 태평양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죠.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에서는 다시 유럽인과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충돌 문제로 돌아갑니다. 유럽과 아메리카의 서로 다른 가축화 작물화가 가능했던 동식물, 병원균의 조건, 인간이 살기 시작한 시기, 대륙 축의 방향, 생태학적 장벽 등으로 완전히 다르게 전개되었던 두 역사적 궤적이 유럽의 아메리카 대륙 정벌로 인해 절정에 이르렀던 거죠. 여태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남북 아메리카는 너무 지리적으로 분열이 심해 유럽의 문명을 만났을 때 상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남북 아메리카의 지리적 분열이 심한 건 언어의 분포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만 예로 들어도 서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끼리도 같은 어족으로 분류가 된다는 건 그만큼 인류의 확산과 팽창이 더 잘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오스트로네시아 어족뿐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의 어족들은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다만 남북 아메리카에는 언어학자들이 널리 인정하는 대규모 언어 팽창의 사례가 별로 없죠. 또한 남북 아메리카 중에서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바퀴를 발명했는데 이게 남미의 안데스 산맥으로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남미의 안데스 산맥 부근에서는 라마를 가축화했기에 바퀴가 전달되었으면 중요한 운송수단의 변형을 가지고 오고 이것이 정치 및 사회조직 확대에 크게 기여했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반면 가축화한 동물이 별로 없던 중앙 아메리카에서는 바퀴가 있어도 필요가 없어서 장난감으로만 사용되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남북 아메리카 사회들은 서로 잘 연결되지 않아서 각각이 하나의 섬 같았던 겁니다. 우리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간 사건 하면 대항해 시대만을 떠올리지만 최초의 사례는 북극과 북극권 이남에 살던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이동한 일이었습니다. 9세기 중반 노르웨이인들이 아이슬란드로 이주를 했고 10세기 후반 아이슬란드인들이 그린란드로 이주했으며 마지막 11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 그린란드인들이 북아메리카 동북부 해안에 자주 출몰했답니다. 다만 여기 극한 지방은 인구 규모도 너무 작고 빈곤했기 때문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던 국가들의 지원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컸습니다. 그래서 스칸디나비아인들이 일구어 놓았던 극지방 문화는 금세 사라진 것으로 보이며 16세기 유럽인들이 그린란드를 다시 방문했을 때는 그곳의 스칸디나비아인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고 하죠. 결국 15세기, 16세기 유럽인들의 두 번째 아메리카 진출로 남북 아메리카는 정벌되었으며 이때 아메리카로 갔던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들은 과거 극지방을 통해 북아메리카로 들어왔던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보다 훨씬 더 조직적이고 큰 규모의 문명 국가였던 만큼 아메리카 정복에 성공할 수가 있었죠. 또한 유럽인들은 남북 아메리카 중에서도 본인들이 원래 왔던 유럽의 기후와 최대한 유사한 곳부터 정착하고 개발하고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들어온 유럽인들이 유럽 기후가 아닌 건조한 사막 기후나 습하고 더운 열대 기후는 그 다음 단계로 정복했으며 정복한 이후로도 식민 지배의 중심지는 본인들이 온 곳의 식량 생산과 생리에 가장 비슷한 지역을 삼았습니다. 그렇기에 남북 아메리카의 원주민 수는 처음 유럽인들이 들어왔을 때에 비하면 매우 크게 감소했으며 유럽계가 대부분 지도자로 있죠. 4부의 마지막 19장은 아프리카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프리카는 왜 흑인 천지가 되었는가 라는 챕터명의 19장은 아프리카가 오세아니아 섬들 지역이나 남북 아메리카 대륙과 비교했을 때 또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었는지, 왜 아프리카는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은지를 분석해보는 파트입니다. 오세아니아 섬들이나 남북 아메리카는 인류가 가장 늦게 정착한 대륙이지만 아프리카는 인류가 탄생한 대륙이잖아요. 문명 낙후의 원인이 이들과 다소 다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하면 당연히 흑인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흑인 외의 민족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아프리카 흑인이어도 그 안에서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유럽인들이 아프리카까지 진출하여 식민지로 삼기 전만 해도 아프리카에는 흑인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인류를 크게 6가지로 구분을 할 때 5인종이나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극지방을 제외한 거의 모든 기후가 아프리카에 있고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은 기간은 그 어느 대륙보다 깁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그 다양성에서 흑인들만 남아 아프리카의 정체성으로 굳어졌을까요? 나머지 인종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